헤세 작품을 하겠습니다. 헤세의 나르치소 골트문트 작품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급하게 들어와서 얼굴도 못 보고 와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는 사실 한국에서 독일 문학 작가 가운데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가장 그리고 많이 알려진 작가 가운데 하나고 사실 독일에서도 뭐 알려지고 스위스에서도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더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뭐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시아적 내용 담고 있고 불교도 좀 언급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적합한 소재 혹은 관계되는 소재를 얘기했고 그리고 또 낭만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령대도 젊은 세대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작품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뭐 그 소설이 혹은 작품이 시가 젊은이들한테 혹은 뭐 나이 든 분들한테 뭐 맞다 이런 건 없긴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재가 그런 소재가 많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책보다 영상 세대가 많아서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이 젊을 때 아마 관심이 있었다가 지금도 또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세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독서 필독 혹은 많이 읽은 도서 가운데 독일 문학 작품에서 2작품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다른 작품들이 좀 많이 언급되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헤세 그 데미안이고 하나는 뭐 카프카 변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정도니까 헤세는 아직까지 데미안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읽었다 이렇게 아니면 적어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헤세 작가에 대해서 조금 언급만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헤세는 사실 전 작가를 볼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느냐 이걸 사실 뭐 재밌게 혹은 항상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우리가 그 작가는 이제 작품을 하고 나서 작품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문 강좌에서는 작가에 대한 얘기도 사실 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헤세는 그런 작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는 헤세에 대한 작품을 얘기할 때도 되지만 저는 헤세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생애에 대해서 많이 정기적으로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했지만 그러나 그 헤세는 우리와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작가다 그런 점에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좀 더 탐구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877년부터 1962년이니까 비교적 현대 작가죠. 나이가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만으로 하면 85세 정도 살았죠. 그러니까 85세 사는 거는 독일인으로 보면 오래 산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1962년에 작고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인의 그 평균 그 수명으로 보면 특히 남자들은 8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실지 모르지만 독일인들이 현재도 평균 수명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독일이 우리보다 산업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수명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독일 동료 교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동문학자는 아닙니다. 경제학자. 그런데 거기가 이제 물었어요. 평균 연령이 얼마냐? 제가 뭐 몇 년 전에 독일에 있을 때. 그래서 한국의 평균 연령이 아마 여자들은 한 82, 3세, 남자들은 80세가 되느냐? 뭐 이렇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 조금 더 올라서 1, 2년 더 올라서 아마 84, 여성들은 84, 5세쯤 되고 남성들이 한 80세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독일 사람도 그 정도 80 초반이다 이거죠. 남자들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적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보다도 사실 비슷한 건 아니면 한국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독일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 남자들은 매일 맥주를 마시죠. 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나라 사는 게 아니고 맥주를 마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지금 또 월드컵이니까 떨어져서 맥주를 마셨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남은 경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이 낮은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하고. 근데 담배는
거긴 좀 더 관용적입니다. 우리보다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사실 여성들이 수명이 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것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당시로 보면 헤세는 85세니까 상당히 오래 산 거죠. 그렇다고 헤세가 건강 체질이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중간에 항상 질병 때문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 뭐 어땠느냐 정신적으로도 항상 뭔가 나름의 정신병 치료도 받아 정신병이라니까 정신 뭐 노이로제 같은 이런 뭐 어떤 질환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 어쨌든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심리 치료, 정신 치료도 받을 정도로 했으면 정신과 그다음에 육체가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할 얘기를 다 하고 작품을 쓰고 했다. 이것은 그 정도가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5세 산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 산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하고 비슷한 작가의 생활을 한 작가가 오래 산 것도 사실은 주목해 봐야 되죠. 전 처음에 괴테 얘기할 때 괴테는 그 당시 83세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만으로 한 85세쯤 되겠죠. 헤세도 뭐 86세, 7세 되겠죠. 그렇게 된 거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 수명이 뭐 50 정도밖에 안 되는다면 그러면 이제 괴테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83세까지 산 거는 뭔가 섭생을 잘한 거죠. 먹고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을 잘한 거죠. 그거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헤세도 절제를 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흔히 알려진 작품을 지금 제가 그냥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레바퀴 밑에서 혹은 뭐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이 있고 시다르타, 나르치소, 볼트먼트 오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리알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데미안은 40대, 그다음에 시다르타도 40대, 나르치소와 볼트먼트는 50대 작품이고 60대에는 유리알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읽어보시면 남쪽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슈바벤 지역이라고 독일의 남서쪽이죠. 그게 이제 지금 뭐 바덴-뷰르텐베르크 도시죠. 그게 칼프라는 곳인데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뭐 건강 때문에 물러나서 출판하는 그런 출판 사업을 했고 뭐 신학 이런 출판 관련된 출판 사업을 했고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역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학사, 뭐 선교사, 뭐 신학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그게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뭔가 외삼촌 입장에서 헤세 외삼촌 얘기처럼 역시 불교 연구를 많이 했다 이거죠. 동양 사상이나 그 다음에 종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은 헤세가 어쩌면 그 가정 환경상 그랬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종교에 심취한 건 아니고 아시아나 동양 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약간의 이제 환경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뭐 어쨌든 기독교라는 제도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작가들이 좀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야 되는데 마치 괴테가 기독교에 안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헤세는 자신만의 어떤 교조적인 어떤 종교 형태가 상당히 싫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력을 보면 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니까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억압적이고 교조적이고 이걸 뭐 이렇게 따라야 한다. 이거다. 이렇게 뭐 그렇게 단정 짓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어떤 자세 혹은 정신세계를 강요한다 이거죠. 뭐 그런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부적응해서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글을 쓰면서 했다. 시인이란 말은 이제 어쨌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자살기도까지 하고 외화문 생활도 하고 김나지움이라는 건 중고등학교입니다. 입학하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소설이 이제 수레바퀴 밑에서 뭐 이런 겁니다. 학업을 중간에 몇 생각 16생각일 때 중단을 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다는 말은 학교를 다니니까 도대체 내가 학교 부적응이다 이거죠. 요즘 같으면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도 없었고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엄격했겠죠. 독일 같으면 또 엄격합니다. 근데 헤세 이력 가운데 특이한 것은 서점 전문을 했어요. 서점에서 일하면서 뭐 도서 분류도 하고 그다음 판매도 하고 그다음 책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안정이 됐다 이렇게 했죠. 글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서점에 튜빙엔 내거 이제 그리고 이제 바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젤은 이제 독일하고 스위스에 있지만 독일과 이제 경계에 있죠. 바젤 이 사람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게 서점 점원을 했다는 게 특이한 일이고요. 지금도 서점에 거기에 이제 좀 동판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시집도 내고 산문집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로서 길을 가게 된 것은 1904년 페터 카멘츠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50대 나온 그 소설 작품인데 어쨌든 작가의 길을 전업 작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준 뭐 그런 소설도 있고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헤세의 약간 이제 이력 가운데 헤세는 좀 반 사회적인 뭐 작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 약간 반독일적인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도 독일이 민족주의 혹은 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이제 뭐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 자체가 약간의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만의 책임이 아니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국가가 최고다. 그래서 전쟁만 일어나면 우리는 완전히 이길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도 거기에 참여했고 그리고 아무는 그게 비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광하는 전쟁을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유럽에서. 그런데 그때 오히려 자신은 그걸 비판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처음엔 자원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력 때문에 안 되니까 나와서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 돌보면서 그 자각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했다가 독일에서는 전쟁 중에 그렇게 한다니까 매국 놈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자신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하면 이야기하는데 그게 반대하려고 글을 쓴다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하고 이익이 된다면 자기한테 손해가 안 된다면 정도는 또 되겠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확실히 뭘 같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손해가 안 된다 정도면 그냥 뭐 나도 뭐 그거 다 동의해요. 뭐 좋아요. 이러다가 그리고 손해가 된다 이렇게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아유 난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되는 보통 아니면 난 못하겠어요. 아니면 뭐 연락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대하는 사람이 있죠. 예컨대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다가 정작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사실은 뭐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뭐 상황이 이렇고 내 입장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냥 말하면 사실 솔직히 뭐 어떻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비겁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근데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헤세는 아마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같이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외면당했죠.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게 데미안입니다. 그 데미안은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과 문명에 대한 비판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출판 금지 그런 작가가 됐죠. 그래서 나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로 국적을 취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독일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에 뭐 중립적인 어떤 스위스로 갔다 이거죠. 물론 뭐 어릴 때부터 스위스에 그 바젤에서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이제 40대 50대 지나서 이제 유리알 작품으로 46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어쨌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살다가 독일어권이 아니고 프랑스어권도 아니고 이탈리아어권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의 한 70% 가까이가 독일어 쓰는데 이때는 독일어는 스위스 독일어 해서 이제 마치 독일 사람 우리로만 이제 제주도 방언 같은 그런 독일어입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한 20% 25% 정도는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리고 한 5% 정도는 이탈리아 쓰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몬타뉴라에서 살았다가 지금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헤세는 이제 그런 이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헤세는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아니면 겉은 유약한데 연약한데 혹은 뭐 섬세한데 속은 좀 약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그런 그 경우지만 오히려 속이 강한 그러니까 외유 내강 이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굽히지 않고 확실히 글로 표현했다 이거죠.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헤세는 자신의 이력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뭐 그런 작가인데 겉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흔히 하는 그 평가에서 하는 얘기고, 작가에 대한 어떤 평가로 보면 낭만주의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낭만주의 계열의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낭만적 작가가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뭐 되긴 되죠. 근데 낭만적 작가면 작가가 낭만에서 이렇게 살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낭만주의적 작가, 낭만주의의 마지막 기사 뭐 이렇게 평가를 친구가 뭐 하긴 했죠. 그런데 여기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낭만주의는 독일에서 19세기 초에 나왔던,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에 대한 개념은 유럽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죠. 세계에서 최초로 독일에서 한 겁니다. 독일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괴테 시대에, 뭐 괴테 시대라는 말을 쓴다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나 대학에 있었던 젊은이들, 그죠? 아니면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독일 전역으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뭐 그 개념은 약간 바뀌긴 했으나 어쨌든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란 말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다 이제 결국 뭔가요? 19세기 중반쯤에서 그건 뭐 그걸 표방하는 작가는 없어지는데, 그러나 그 형식이나 내용, 그 방식,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승계가 되다가 헤세한테 와서, 거의 뭐 없어지긴 했지만 헤세한테 20세기 초반에 작가에게 와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기사다. 기사라는 것은 이제 그 지키는 것이죠. 뭐 존재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어떤 정신 혹은 어떤 그 형식을 본받은, 그러니까 낭만주의 세례를 마지막까지 본받아서 그것을 보여준 작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라는 개념은, 그래서 사실은 독일의 학자들 중에서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괴테가 고전주의냐? 전혀 고전주의 작가는 아닙니다. 고전 작가이긴 하죠. 고전, 모범으로서의 고전 작가. 그러나 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있음, 영어로 있음, 독일말 있음을 쓰는 그런 주의는 없습니다. 독일에서 그거는 없고 계몽주의 연장이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걸 다 그렇게, 괴테적 계몽주의가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낭만주의는 독일에서 독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결국은 낭만주의는 낭만적인 거를 얘기를 해석을 한 거니까 낭만성이 있는 거죠. 독일은 낭만성을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낭만적인 민족이다, 국가다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화된 독일에서, 아니면 독일은 좀 차가운 것 같은데 낭만적이라는 건 좀 점나라가 같아야 될 건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낭만적인 것을 개념화해서 풀어내는 거, 그것을 철학화하는, 철학이라는 건 사상적으로 바꾼 것, 그것은 독일입니다. 독일 작가들이나 지식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낭만적인 그러니까 국가였다, 혹은 민족이었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낭만적인 것은 이제 또 뭐를 하는가 하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 생태에 대한 관심, 이것은 다 낭만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낭만주의 작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19세기 초에. 그 생태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낭만주의나 낭만적이나 통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유의 낭만성이 바로 그겁니다. 낭만주의 작가들이 쓴 혹은 낭만적인 작품에서 보면 소재가 나오는 게 항상 연애, 사랑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연애와 사랑은 항상 뭐가 됩니까? 연애는 하는데 그 전형적인 게 남녀가 만났을 때 첫눈에 되게 반합니다. 첫눈에 어떻게 반하느냐? 이제 반할 땐 되게 첫눈에 반한다는데, 첫눈에 반한다는 공식이 낭만주의에서는 그게 좀 너무 거짓말 아니냐, 아니면 좀 가볍지 않느냐 이런데,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낭만주의는 느낌으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낭만주의에서 말했던 어떤 감성의 영향력이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능력도 감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더 이성보다 더 앞서가는 거거나 아니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눈에 자신의 그 서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겉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계급으로 보면 혹은 사회 환경으로 보면 둘이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 줄리엣처럼 뭐 원수 집안이든지, 아니면 계급이 차이가 있어서
어떤 만날 수 없는 결혼이 되거나 이런 사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눈에 본질은 서로 파악해서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첫눈의 사랑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죠. 당연히 사회적인 환경이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또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본질을 확인해 보니까 알고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본질이에요. 즉 사회 계급도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일단 막강 드라마는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귀족이었다. 알고 보니까 저기는 귀족이 아니었고 나하고 같은 계급이었다. 아니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대였다. 이렇게 돼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결혼하게 되는, 혹은 맺어지게 되는 뭐 이런 것이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뭔가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를 보면 그렇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있죠. 감성은 본질을 꿰뚫어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성적인 계산으로 보는 거는 틀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동경이 있고, 동경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 그걸 설명하면 또 시간이 있고 걸리니까. 동경은 낭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동경, 혹은 독일에서 얘기하는 동경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분에 그러니까 본질, 자신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본질을 찾고 추구하는 행위가 동경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다 실현하거나 혹은 그것을 뭔가 하면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하면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끝없이 추구할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내가 그냥 나하고 본질이 다른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가다가 아니면 그만인 거죠. 여호와 심포도처럼 그러면 뭐 내가 못 가진다면 그냥 내가 그냥 포도가 안 좋을 거야 지금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처럼 부러움이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낭만주의자들이 이제 독일과 젠주 이걸 찾으려고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런, 배우자도 그런, 그 이국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본질을 찾기 위한 과정이죠. 그것을 여행으로 나타나고, 자연도 역시 다른 어떤 나의 어떤 본질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자연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한 것은 꿈과 자유하는 게 이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는데, 헤세는 아이러니도 있고 양면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이냐, 혹은 인간 사회가 얼마나 모순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순적인 인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혹은 뭐 그냥 경멸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모순적이다. 그렇죠. 사회가 그런 인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사회 자체가 모순적인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작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작품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작품에도 나르치스 오늘 골드문트에서 뭐 골드문트 해줬고 골드문트 해줬고 좋습니다. 저는 뭐 발음상 항상 골트 갔다 오니까 문트 이렇게 했는데 뭐 골드문트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우정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있는 것처럼 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르치스라는 인간과 그다음에 어떤 뭐 사람과 그다음에 혹은 젊은이부터 시작하죠. 골드문트라는 그 친구 골드문트에 대한 얘기죠. 그들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얘기죠. 물론 우정이라는 건 사랑의 한 종류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원래 이제 제목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나르치스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나르치스는 원래 그리스에서 나온, 그러니까 뭐 신화에서도 나오고 얘기에서 나오죠. 오비드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르키소스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독일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르치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르시스트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르키소스가 지금 그 신화에 혹은 이거 얘기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도취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취해서 남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도 아무 관심이 없고 남한테 그러니까 실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취돼서 이게 정말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 사실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뭐 죽게 되는, 그렇게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류의 어리석은 인간일 수도 있죠.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자아를 파괴한 그런 인간이죠. 그게 죽었던 자리에 수선화가 나왔다. 그래서 수선화
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뭐 얘기가 있는 인물이죠. 그러면 이 나르치스는 자아도취형입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아도취라는 말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자아라는 것은 규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내 자아가 내 몸에서 나와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나를 품고 있는데 그 나가 어떤 건지 모르죠. 마치 대미 안에 있으면 알을 그냥 품고 있는데 그 알에서 안 나온 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르치스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내 인생에서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힘들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나는 내 즐겁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사실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유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도취한다는 것은 뭐 자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맞는 어떤 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맞는 상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르치스에 대한 어떤 그 상대의 뭔가 상대 파트너는 골트문트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르치스에게는 이 작품에서는 골트문트가 친구일 뿐 아니라 원래 자기한테 필요한 존재고, 거꾸로 골트문트는 나르치스에게 나르치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골트문트가 없다면 나르치스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냥 나르시스트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파괴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뭐 어쨌든 자기 만족에 혹은 자기밖에 모르고 있다가 죽는 그런 류의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사람인데 골트문트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자아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얘기가 벌써 제가 뭐 거의 주제 정도 혹은 결론 정도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골트문트라는 이름은 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트란 말은 금이란 말이죠. 문트는 독일말로 잎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 성이기 때문에 뭐 따질 필요는 없으나 이 문학 작품으로 따지고 본다면 해석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입에 금을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금수저 같은 그 얘기를 쓰죠. 한국 같은 금수저. 그럼 금수저냐? 우리가 태어날 때 서양 속담에서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인데 이 금을 입에 물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화려한 거고 좋은 거고 감각적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트문트는 사실은 그런 환경이 더 좋다기보다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동경하고 좋아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입에 금을 물고 있다면 뭐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화려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물질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쩌면 육체하고 연관이 됩니다. 감각적인 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나르시스에 비해서는 반대적인 존재가 골트문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줄거리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교에서 뭔가면 나르시스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나르시스는 항상 신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고 제일 뭔가면 총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서 신학교 수도 원장이 되거나 아주 높은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입장이죠. 그런 존재인데 골트문트는 항상 그걸 뭔가 부러워합니다. 혹은 동경합니다. 아, 나도 저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기하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하다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친구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골트문트는 그러나 항상 본질상 내가 여기에서 맞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그냥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나르치스가 오히려 권장해줬죠. 바깥으로 나가게 해줬죠. 수도원 바깥으로. 그러면 수도원이라는 아까 얘기를 하면 수도원이라는 자신의 자아에 갇혀있는 존재가 나르치스고 나르치스는 신학자가 돼야 되니까 혹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평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신학원이라는 신학교라는 어떤 영역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즉 자신의 자아에 갇혀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르치스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자아에 갇혀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골트부트는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궁금한 존재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방황이란 것은 나쁜 얘기예요. 낭만적인 방랑을 하는, 순례를 하는 그런 존재가 골트부트입니다. 그 친구가. 그것을 간파해서 나르치스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치스와 골트부트는 이별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존재로 같이 늘 붙어 있어야 되는, 혹은 결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세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나르치스한테 얘기하는. 그러면서 중간에 뭐를 통해서 그걸 가장 뭔가 하면 그 자신의 방황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술을 통해서 나의 꿈과 방황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쯤 되면, 죽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골트문트가 방황을 끝내고 돌아와서 둘이 끝까지 수도원에 잘 살았느냐,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도원이 그렇게 좋은 데입니까? 자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역시 골트문트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시 고생을 좀 했는지 나중에 돌아와서 누구의 품에, 나르치스의 품에서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나가는 존재. 나르치스는 그걸 늘 관찰하는 존재. 그러나 허용하는 존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는 친구처럼 됐지만 알고 보면 본질상 꼭 있어야 되는,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작품을 볼 때 되게 그 신학자들은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인문학적인 강연을 할 때, 오늘 뭔가 도영 교수님 같이 차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저번에 날씨도 좋고 카프카 변신은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해서도 알려진 작품이고 해서 많이들 안 오시면 어떡하냐 걱정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런 날에 늦게까지 오는 바람에 이거 참 걱정이 됐는데, 그게 제가 강연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좀 하긴 합니다. 만약 이게 강연이 무슨 업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TV에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대학에 있는 또 신학하는 분인데 그분 강연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쇼맨십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가 이제 여행 프로에 거기가 이탈리아 여행하는데 가서 옷을 화려한 이제 남자분인데 입고 특이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거의 연예인처럼 쇼를 하고 쇼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 아빠도 저렇게 왜 못해요? 이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좀 학교 선생님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이랬는데 사실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SBS 뭔가요, 다른 어떤 프로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이분 강연을 하는데 신학자로서 죽음의 의미 이런 식의 성경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럴 땐 또 약간 근엄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보니까 저도 기억에 남고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게 되죠.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일단 봤습니다. 우리 집에가 갑자기 신기하다고 또 돌려서 아빠 보라고 그런 것처럼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이 오시지 않고 오신 분들도 또 다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숫자가 적어서 오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재밌게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을 오늘 마지막 강연에서 좀 느끼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나 저는 제 방식대로 일단 항상 합니다. 인문 강연이라고 강의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볼 때 혹은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책을 추천하면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약간 공부하는 그쪽 방식으로 그대로 했었는데 근거는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책에서 있어야 됩니다. 작품에서 있어야 되죠. 그 구절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의 소재를 거기서 찾아내야 되고 공학자들은 어떤 물질에서 실험실에서 그 통계가 어떤 근거가 나오겠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에서 통계를 어떻게 돌리든지 어떤 자신들이 맞든지 틀리든지 어떤 통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근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문학 작품을 얘기한다. 문학 작품의 구절이 근거죠.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자들은 법을 해석할 때 법조문을 얘기하듯이 신학자들은 성서 구절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절을 항상 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래서 구절을 항상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번역이니까 어느 번역인지 그냥 편하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소녀, 그러니까 페이지 수하고 출판사 안 낸 거는 이제 그 번역본이라는 걸 생각해서 어느 번역을 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년 나르치스입니다. 그리스어를 기품 있게 구사했고 그리스를 잘했습니다. 고전어를 하는 게 원래 신학자들 잘해야 되는 거죠. 고전어를 하는 게 인문학의 원래 이 영역입니다. 언어와 문화 이것은 뗄 수 없고 언어를 못하면 사실 이 문학을 못하는 거죠. 언어의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전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고전어가 뭐 한국에서는 영어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고전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독일 같으면 라틴어나 그리스인데 그러니까 라틴은 안 쓰는데 말을 안 하는데 쓰는 건 쓰죠.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고전어는 독일어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 독일어 워낙 안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독일어는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자료에서는 독일어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책으로서 독일어가 영어 다음으로 많이 발행되는 그런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마치 고전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스어를 잘했고 행동거지가 나무랄 데 없었고 근데 항상 이 친구는 사색하는 시선 조용하고 뭐 이렇게 됐죠. 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너무나 조용하고 진중하고 그래서 뭔가 하면 사람들은 젊은 애가 저렇게 하는 건 가식일 거야. 좀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아마 제 해석인 겁니다.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주 진중하고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 류의 인물이라면 소년 혹은 젊은이라면 나르치스 골트부트는 그게 전혀 그게 약간 고독한 건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섞이려고 그러면 항상 경박해야 되고 나름 또 경솔해야 되고 자신을 또 완전히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자신을 좀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서 너 얘기는 좀 들어보자. 이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뭐 자랑하려고 해도 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배우자 자랑 뭐 이렇게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혹시나 전달이 될라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연세 많은 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분은 항상 자신이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퇴직합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죠. 자신이 대단하다는 건 뭐 스스로 좋은 거죠. 나르치스. 자, 어쨌든 대단한데 나르치스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할 뿐인데 대단하고 자신의 배우자도 대단하고 집안도 대단하고 자식들도 대단해요. 그래서 다 성공시켰어요. 성공했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들어보니까 또 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돈도 많아요. 그리고 또 강남에 핵심에 살고 있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하면 뭐 가끔 올 때 어디 가면 남편이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몰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기사예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다 대단한 건 다 좋죠. 뭐 좋은 학교,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뭐 어쩌고 아는 사람 뭐 많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으면 이제 한 번 정도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밥을 사든지 오늘은 내가 자식이 어디 됐어 뭐가 됐어 뭐 이러면 이제 보통 밥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우리는 참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도 약간 중요한가? 이렇게 했다가 생각했다가 그러면 돈 낼 때는 n분의 1 하려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끔씩은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왜냐면 내 자랑을 들어준다면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죠. 그 시간을 내서 들어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혹은 자신을 조금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돈을 낸다는 표현은 그냥 재미로 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경계가 허물어져야지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나르치스 너무나 그 경계가 확실한 거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뭔가 하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안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고귀한 품성입니다. 그러면 고독한 거죠. 더 나쁘게 더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나르치스죠. 내 자아에 갇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골트문트는 정반대 좀 어울려야 돼요. 항상 자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런 데죠. 그러니까 아무 닮은 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모도 뭐 어둡고 여유인 편이라면 아시죠? 되게 편견이겠지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되게 어둡고 여유고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독일에 뭐 몇 년 공부는 안 했지만 독일에 있을 때 유학 갈 때 느낄 때가 젊은 대학생들인데 저는 약간 몇 살 많아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나이는 얘기 안 하고
근데 대학생들 입장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들은 고독을 즐기는지 혼자만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그 이제 뭐 동남 이렇게 하고 인문학 해서 그런가, 책만 보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단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더 이렇게 약간 허세를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친구들은 되게 어떤가 하면 몸이 안 좋아.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여비고 어둡고 이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거. 근데 명랑쾌활한 사람들은 공부는 잘 안 해요. 공부는 잘 안 하는데, 근데 몸은 건강하고 쾌활한 거죠. 이게 약간 나눠질, 이상하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나눠질까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소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르치스가 골드부트는 그런 반대, 화려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감각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르치스가 사변가, 생각하는 사람이죠. 분석가, 이성적인 거죠. 골드부트는 생각이, 꿈이 많은 사람, 꿈꾸는 몽상가. 꿈이라는 것은 바로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처럼 순진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자기 얘기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단짝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반된 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혹은 단짝이라는 소위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귀한 성품을 지났다는 것.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헤세가 말하는 고귀한 성품이라는 게 뭐냐, 혹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태어났다는 어떤 그런 점이다 얘기했는데,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이거죠. 서로를 인정한 겁니다. 상대를 인정한 거죠. 나르치스는 골드먼트를 인정하고, 골드먼트를 나르치스를 인정한 거죠. 만약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고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르치스입니다. 아니면 너하고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는 전혀, 나는 금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옷도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넌 맨날 책이나 보고 아니면 그런 거 싫어하고 어두운 거 칙칙한 색깔 이런 거 좋아하고 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너가 나한테 뭐 빵을 샀냐, 뭐 밥을 샀냐, 술을 샀냐, 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은 둘은 서로를 인정한 겁니다. 서로가 대단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너는 너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같이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대단하다고 서로 인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거죠. 대단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고귀하게 보이는 거죠. 대단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뭔가 너는 특별한 존재, 계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존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냥 할 수 없이 적과의 동침이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존재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있었다면 고귀한 성품이란 것,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상대가 인정해줬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그 파트너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 그 나르치스는 이 소년 골드문트가, 그러니까 뭐 젊은이, 어린 청년이죠. 아니면 청소년이 할 수 있죠. 자신과 상극인 동시에 뭔가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없는 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넌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넌 뭐 특별한 가지고 있으니까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존경하는 거죠. 그 점에서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50평 살아요. 근데 너는 강북에 20평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애들은 너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몇 평 사니? 너 몇 평 사니? 우리 뭐 임대니? 아니면 우리는 자간,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자기들끼리 구분해서 산다는데, 그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해, 이렇게 한다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다르긴 한데 그렇다, 이게 아니라 나를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치스의 위대한 특성은, 혹은 고귀한 품성은 골드문트를 존경했다는 것, 인정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골드문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이정을 보면 아버지에 의해서 수도사의 삶이 정해졌지만, 이거는 이제 헤세의 약간의 이제 경험도 있는 거죠. 자전적인 경험. 그러니까 자기는 수도사가 되기 싫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골드문트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뭐 수도 성직자 혹은 신학자가 되라,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운명의 모양이다 라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뭔가 자기가 다르다는 걸 느낌을 받은 거죠.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경험은 되게
뭐하고 있는가 하면 외부하고 경험이죠. 자신과의 경험은 아니죠. 나르시스는 외부와의 경험이 별로 그걸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골드문트는 외부와의 경험을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경험은 대개 경험과 가장 가까운 그 기관은 뭐 어떻게 해서 경험이 되게 되는 겁니까? 경험은 최초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어쨌든 후각을 촉각과 후각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경험이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느끼는 게 먼저고 인식은 나중에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경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각적이라는 거죠. 경험을 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골드문트 자신은 그 자체가 아주 감각적인 인간인 거죠. 근데 자기가 뭔가 하면 열정을 금욕적이고 이런 거 영웅적인 이상 이건 다 나르시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까 갑자기 누구와 만납니다. 그런 것부터 관능의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육체에 대한 육체는 감각이죠. 육체에 대한 어떤 감각에 대한 그러니까 능력을 자신이 발견했다는 거죠. 혹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발달한 혹은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류의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이제 약초캐로 나갔다가 심부름 나갔다가 약초캐로 심부름 나갔다가 어떤 집시 소녀를 만났죠.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는 이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 호기심이 많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스는 아예 안 나가죠. 사실 나가려면 나르시스가 나가야 되는데 나르시스는 안 나가고 골드문트가 나갔어요. 골드문트는 사실은 나르시스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르시스가 직접 보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는 골드문트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야 골드문트 난 너와 다 같은 부류가 아니야. 이 말은 요 문장만 보면 야 넌 나와 달라. 넌 나와 달라. 아니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대단한 특별한 존재인데 너는 찌질한 존재.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문장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나는 너를 너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 부류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항상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는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한다는 거 아까 얘기한 다시 반복하면 너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되니까 이 집단이라는 사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전혀 뜻이 다르지만 그래도 사회를 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같이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회과학에서 얘기했던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적과하고도 동침한다. 그런 정도의 관용이 아니고 관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관용이란 것은 바로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관용은 그겁니다. 그까지죠. 그까지. 그러면 내가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와서 교회 나오세요. 절에도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나는 교회 관심이 있어 나가고 있어요. 어릴 때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겠어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절에 나오세요. 우리 절은 정말 좋아요. 우리 주지스님 정말 좋아요. 이러면 또 그럼 절에도 한번 나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종교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어디 집회에 나와보세요. 정치적 집회에 나와보세요. 정치 집회도 나갈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쉬는데 나를 나한테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쁜 거지.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자유고 나도 나의 자유를 누린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인내하는 거. 그래도 팜플렛도 받아주고 집회는 안 나가지만 나갈게요. 알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게까지가 최상입니다.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그게 바로 톨레란스.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톨레랑이라는데 그게 다 있는 얘기입니다. 독일말 톨레란스. 관용이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진정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나는 너를 너무 잘 알고 너를 사실은 존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다르다는 걸 내가 그래서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가 있어야지 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얘기가 유일한 목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드문트의 그 밑에 보면 생명력과 빛을 통해서 나르시스는 그 소년에게서 예술가의 풍부한 재능을 발견했어요. 이 말은 나르시스는 그걸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생명력, 활기찬 에너지와 생명력, 이것은 없는 거죠. 자신한테 없는 겁니다. 자신이 동경하는 건 진짜 모르죠, 어쩌면. 그런데 그런 예술적인 기질, 그게 이제 예술적인 기질로 다르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와 생명력 같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인간인데 그런 사람이 골드문트니까 나한테 필요할 뿐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관용을 넘어서는 거죠. 관용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 배우자들의 사랑도 아닙니다.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아시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경험해보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구나 느끼지만 제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이제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울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얘기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배우자는 이제 마누라죠. 혹은 부인은 배우자는 뭔가 과거에 왜 만났느냐 서로 많이 뭐 하려고 수도를 많이 하려고 만났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수도를 해야 되느냐. 배우자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수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가정이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 갇혀 있으면서 뭐 탈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수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수도원이 좋다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못 빠져나오는 감옥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려고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오래 항상 만나면 안 되고 항상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해야 된다.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괴롭다. 뭐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젊은이들은 느끼면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뭐 없으면 못 산다. 이런데 저런 말을 왜 할까?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그런 배우자가 아니고 여기는 자신이 이 존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떨어져 있어도 이 존재 때문에 나는 힘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 진정한 동거가 돼야 되는 거죠. 진정한 어떤 동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이성의 힘은 아니고 이성적인 어떤 이성이란 것은 남녀 간에 성이 다른 그런 어떤 사랑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랑이란 것은 상당히 그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죠. 이게 이제 프라인드샤프트 독일말로 우정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 우정이란 것은 여기서 우정이란 것은 뭔가 하면 아주 높은 의미의 사랑을 대신하는 거죠. 종교적인 뭐 아가페니 이런 거하고 다른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 단순한 친구 간의 우정도 아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헤세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바로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낭만적인 결혼을 뭐 연애를 이런 사랑이 아니고 바로 낭만적인 사랑이죠. 그래 뭐 그것은 낭만주의 이상에 따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게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목표 혹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차이를 말할 때 현명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겠지. 너가 나보고 현명하다는 말은 더 똑똑하다 이 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나보다 똑똑하다 아니면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이겁니다. 따로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잘났다 이거죠.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좀 특별한 존재야 이겁니다. 내가 잘났는데 왜가 잘났는지 알려줄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에서 금수저였고 뭐 그다음에 또 내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1등은 놓치지 않았고 가끔 저럴 때 이득했지 뭐 1등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좋은 학교 가가지고 뭐 거기서 다 인정받아가지고 있고 뭐 난 결혼도 잘했어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사람이 쫓아왔지 내가 쫓아간 적은 없었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시켰더니만 미국에 유학시키고 어디에서 뭐 와가지고 보니까 왔더라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목표로 했으면 딱 됐어요. 그런데 밥은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했군요. 좋습니다라고 느끼지 못하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넌 나하고 달라. 이게 차이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더 현명하다는 거나 더 어리석다는 것도 아니고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단 너와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는데 존경하는 존재다. 다름을 존경하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런 말은 안 썼지만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름을 사랑하는 존재죠.
이게 이제 낭만주의 작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국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엑소틱한. 이국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니 왜 여행을 왜 떠날까? 왜 자꾸 밖으로 돌려고 할까? 낭만주의 작품에서는 작가들은 밖으로 나가요. 집에 안 있고. 왜 나가느냐? 바깥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것은 국내에 있지 않고 또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낯선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그 동경은 바로 이국적인 것에 대한 겁니다.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한 동경이죠. 내가 친숙하거나 나 자신의 마치 나는 나르치스죠. 그러나 골드문트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순간적인 호기심의 동경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 이겁니다. 그게 바로 낭만적인 이국성에 대한 관심 이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이 얘기가 이제 우정에서 배우자가 왜 나오느냐. 여기는 이제 우정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남자나 여자 간의 친구 간의 얘기 같지만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얘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또 우리 그 배우자와의 사랑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하고 주로 만납니까? 한번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내 배우자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이었는지, 내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나와 비슷했기 때문에 좋아했는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좋아했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부류밖에 없겠죠. 비슷한 경우가 있고, 또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고, 그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통계는 사실상 별로 믿지는 않지만, 이야기해보면 되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데 같았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어쩌면 다른 것을 좋아했던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싫어요. 왜냐? 그냥 피상적으로 좋아한 거죠. 다른 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좋아해서 그게 멋있게 보였는데 결혼해보니까 그게 정말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차라리 같았으면 좋았는데. 그 같은 것을 좋아했다가 나중에 결혼해보면 좀 달랐으면 우리가 좀 발전했을 것인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와 같은 그런 부부가 만나면 좋은 거죠. 이건 우정의 얘기지만 서로를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더 좋다고 느끼는 진정으로 존경하는 거죠. 그런 류의 부부가 되면 정말 훌륭한 부부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부는 현실에서 적습니다. 제가 사실은 없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경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귀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밑에 있는 내가 너보다 우월한 것은 난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반쯤 졸고 있거나, 즉, 이거는 나는 나르치스입니다. 너는 골드문트. 그러니까 너가 골드문트가 반쯤 졸고 있거나, 때로는 완전히 잠자고 있을 때 나는 깨어 있다는 점. 이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혹은 계산하는 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감성적인 사람은 수학 잘 안 되고 계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유는 있어요. 약간의 유사한 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성 가운데는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이 계획, 좋은 얘기하면 아니면 나쁜 얘기도 아니죠. 중립적으로 계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것도 이성의 작용이죠.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게 바로 감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처럼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꿈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쫓아가는 것이고 어떤 동경을 찾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다른 거죠. 나는 너가 좋는데 나는 안 자고 있다. 너가 깨어있다는 말은 이성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즉 자신의 심층에 도사린 비이성적인 열정 이런 것까지도 인식해서 그것을 냉정하게 처리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냉정하게 처리할 때 이 말은 인정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성과 비이성 얘기합니다. 비이성이라는 것은 나쁘게 들립니까? 감성의 얘기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성과 감성이 다 있습니다. 이성만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성만 있는 존재도 물론 없고 그러나 그 배합 비율이 구성 비율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나를 만난 의미가 바로 그런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고 하지만 모든 면에서는 너가 나보다 우월하다 좋다 이거죠.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사람으로 보면 나르치스형 인간이 있고 골드문트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본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완전 반반은 없습니다. 이때 반반이라는 것은 서로를 조화롭게 섞이는 반반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보세요.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흔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성공한 분들은 보면 되게 나르치스형이 많겠습니까? 골드문트형이 많겠습니까? 골드문트형이 많습니까? 그거는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컨대 연예인들 혹은 예술가들, 대중예술도 뭐 연예인도 대중예술 많이 하죠. 뭐 그런 경우에는 골드문트형이 정말 많습니다. 뭐 그렇게 빠져서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계산이 안 됩니다. 수학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산과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느냐. 예컨대 기회비용, 제가 첫 강의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회과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기회비용입니다. opportunity cost 이겁니다.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의 기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를 희생했으면 뭘 하나를 두 개를 얻어야 되죠. 만약에 내가 하나를 희생했는데 반 개를 얻는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게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기회비용을 좀 잘못 썼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 다음엔 잘 쓰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점점 잘 쓰게 되겠죠. 그러나 골드문트형의 인간은 기회비용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가치를 못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는 함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옆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완전히 기회비용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골드문트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작품에서 수도원에서 안 있으면 거기에서 예술 활동을 거기서 해도 되지. 아니면 다른 데 나가서 예술 활동을 그 시간에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 원하는 어떤 활동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데 거의 평생을 골드문트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사람 만나고, 여자를 주로 만났죠, 그게는. 이제 뭐 여자 만난다는 것도, 원래 제가 이 작품은 사실은 저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고 나서는 잘 안 읽었어요. 너무 와가지고는 사실 원어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읽은 게 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억이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엔 조금 같이 이제 보기도 부분적으로. 그랬는데, 물론 요즘 와서는 수업 때문에 또 보기는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 삼중당 문고라고 옛날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말이죠. 그 문고의 판에 보면 그때 나올 때 지와 사랑 이렇게 나왔어요. 지는 알지자예요. 지성이는 지와 사랑.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삼중당 문고를 많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세계문학. 그래 그 영향을 좀 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싸니까 사가지고 교재 밑에 교과서 밑에 이제 이렇게 넣어두고 있다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면 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척하고 이제 그거 읽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작품이 왜 끌렸는가 하면 사랑? 그러니까 뭐 끌렸습니다. 근데 그 지는 저는 뭔가 하면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지와 사랑. 그러니까 지하고 사랑. 누구지? 무슨 뭐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해서 이제 읽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감각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완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건 원래 이제 일본에서 번역한 게 아닙니까? 지성과 사랑이라는 건 원래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겁니다. 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요? 어쨌든 뭔가 그 어떤 감각적인 어떤 뭔가 계획이 없는 골드문트의 그런 생활을 할 때 평생을 여성을 만나고 아니 평생을 어떤 경험을 하고 물론 그 중에 그 경험 중에 흑사병 나오는 그 경험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흑사병 죽세 비슷하게 가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허비한 거로 생각하면 기회비용을 10몇 년 쓴 겁니다. 그냥 막 쓴 거죠. 우리 10몇 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가까이 뭐 했냐 하면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연애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 거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 넌 바보구나 이렇게. 너 세월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죠. 그겁니다. 성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골드문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잘 되면 요즘 기준으로 잘 되면 연예인이 되거나 뭐 스타라는 소위 연예인이죠. 아니면 뭐 아이돌이 돼서 뭐 아이돌은 뭐 했습니까? 맨날 그것만 보여주는 거지. 뭐 좀 다른 경우지만 어쨌든 예술가가 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는 나르치스처럼 하는 경우, 이성적인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인품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너무하나요? 그러나 어쨌든 인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계산이 엄청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문학이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선택의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성향에 강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르치스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은 그러면 그게 성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되냐? 전혀 아니죠. 이 작품에서 얘기한 것은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르치스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르치스가 골드문트가 없었다면 정말 나르치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르키소스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 감동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도취해서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어쨌든 나중에 자살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나르치스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골드문트를 인정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꾸로 골드문트는 나르치스의 품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만약에 계획 없이 사는 인생에서 성공을 이뤘다고 좀 인정을 받았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하고는 전혀 초연하고 뭐 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돈이 인세가 많이 들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소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인세를 전부 다 어디한테 준다, 뭐 단체에 준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런 분 실제로 있죠. 그래서 이름을 뭐 하긴 뭐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맣게 글 쓰는데 혹은 뭐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느냐? 나는 밥 한 끼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걸 나눠준다. 좋은 일이죠. 성직자도 좋은 일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 류의 사람은 사실은 골드문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제 나중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골드문트는 뭐가 없습니까? 만약에 나르치스가 인정을 안 해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르치스의 결국은 인정을 받아야 골드문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르치스의 품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르치스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나르치스가 어머니 품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어떤 류의 사람이 나는 나르치스다, 골드문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공이란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나르치스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바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처럼 그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이어스는 불만을 가지고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계획을 못했을까? 어리석은 인간. 되게 그렇게 하는 건 불만이죠. 저는 오늘도 한번 불만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냐? 오늘 늦게 왔죠. 그러니까 4시 기차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냉정하게 계획을 했다면 4시 기차를 안 놓쳤을 건데 4시 뭐 10몇 분 돼서 놓쳤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제 기차표를 바꿨죠. 바꿔가지고 예약을 5시 거로. 4시 다음에 5시니까. 그래서 겨우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네. 나도 그래도. 그래서 약간 만족을 했습니다. 역시 나는 그래도 아예 못 올 정도는 아니었다. 이 장소에. 뭐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전에 나보다 더 똑똑했다면 어떤 사람은 4시에 딱 탔을 건데 내가 바보같이처럼 어떤 약속을 해서 그게 조금 시간을 조금 잘 못 계산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바보같이 느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뭐 저는 이 강연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긴 하나 사람은 다 자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서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불만이 없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사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정말 나한테는 훌륭한 삶이었다라고 느끼는 혹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느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저는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게 적을까? 왜 저게 좀 모자랐을까? 이런 불만이 없는 겁니다. 둘은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그게 바로 밑에는 너는 재능이 많이 있어요.
많은 재능, 나보다 재능이 더 많아요. 실제로 골드문트적인 사람은 재능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 풍요하기도 하고 어쩌면 더 빈약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인생이 어떻게 될 수도 몰라요. 그거는 뭐 아니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나보다 아름답지만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 나르치스는 계획하는 삶입니다. 계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험난한 길은 사실 없죠. 자기가 계획을 어느 정도 이뤘다거나 그 계획대로 맞아가면 그게 큰 불만은 없거나 아주 험난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골드문트는 그럴 수가 있는 경우가 골드문트죠. 그게 골드문트죠.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를 하죠. 대신에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젊을 때는 스스로에게 불만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공부 잘하면 요즘 말하면 아니면 뭐 잘생기면 아니면 뭐 금수저면 불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경우죠. 그러나 누구나 나중에 인생을 겪는 경험은 비슷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 내가 겪는 경험이 저는 이제 햇세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경우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잘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예를 다시 든다면 난 다 잘났어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따져가 보면 골방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못난 점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났다고 그러고 난 다 잘 됐어요. 왜냐면 나는 뭐 집안도 잘 됐고 자식들도 잘 됐고 뭐 앞으로 내가 이때까지 잘 됐고 인생은 난 정말 잘 된 사람,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못 느꼈다면 죽기 직전에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못 죽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오래 살려면 그럼 잘났다고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는 약간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고,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시점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복한 사람도 없고 불행한 사람도 사실 없죠. 근데 단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나르치스도 있어야 되고 골드문트도 있어야 되고 서로 그것들이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로 얘기하면 나와 다른 배우자가 있어야 되죠. 배우자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했다면 안 되는 거죠. 배우자가 다른데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이렇게 한다면 이상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를 젊은이들은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는 되게 안 그렇습니다. 같은데 다르다고 느끼거나 같은 걸 뭐 다른 걸 어떻게 착각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비슷하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다 비슷하게 겪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만족도가 좋을 것이고 어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주제가 바로 조화로운 삶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조화롭게 있는 서로 불만이 없이 같이 동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저는 조금 시간이 너무 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뭐 오늘 또 끝까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일단 언제라도 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르치스는 여기에 보면 몽상가도 아니고 운명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수도사며 수도원에 서약을 했고 거기에 질서와 의무에 얽매였다. 즉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나르치스의 운명은 자기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나르치스죠. 그러니까 나르치스형 인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르치스 자체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르치스는 그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골드문트는 그게 아니고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쭉 그런 겁니다. 쭉 미지에서 모든 걸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겁니다. 목표도 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골드문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주의를 가지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근데 본인은 아닐 수도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골드문트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가가 되든지 연예인 뭐 소위 말해 요즘 스타 연예인이 됐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속으로는 항상 나르치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삶은 공허한 거죠. 남들은 야 너는 대단한 뭐 예술가고 대단한 뭐가 돼가지고 대단하구나 라고 느끼지만 본인은
공허함을 항상 느낄 겁니다. 왜냐? 속에 나르치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드부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돌아갈 나르치스가 있습니다. 자신을 항상 지원해주는 나르치스가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르치스는 안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에 골드부트가 나가니까. 나가서 수도원 밖을 나가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르치스 형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골드부트 형만 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게 어떤 것을 있어야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 소설은 이 작품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함, 그 다음에 그리움, 기쁨 이런 것들은 다 삶이죠. 이걸 느낄 수 있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경유와 소리에만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 자기 자신은 내 자아는 얘기 아닙니다. 자아가 아니고 이건 아까도 얘기한 이성적인 계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죠. 삶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니면 삶을 글자 그대로 자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삶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삶이 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경험도 같이 해야 되고 자기도 그런 어려움과 슬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내면의 경유와 소리에 있는 말은 자신의 목소리에 하는 거죠.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뭘 위해서 목표를 위한 어떤 계산이나 계획은 필요 없고 내가 그것을 그 마음이 든다면 그냥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실행하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그런 류의 정도의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네요. 어쨌든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는 스스로 느끼는 자유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그 어떤 생활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죠. 헤세 같으면 이겁니다. 내가 작가로서 이 말은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전부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내 글을 써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반전 얘기를 했거나 얘기한 것은 바로 헤세가 유약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알고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헤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면 그런 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난 늘 그렇게 한다면 헤세가 늘 그렇게 했다면 일찍 죽었겠죠. 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도 쓸 수 없었고 나중에는 뭔가 뭐 빵도 구할 수 없었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뒷골목에서 죽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면도 인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르치스 같은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을 때 헤세처럼 살 수 있고 최소한 평균 수명 이상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갑자기 신학자처럼 얘기하는데 죽음을 항상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우리는 안 태어나고 싶었지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죠. 근데 태어날 때 항상 숙제를 하나 딱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관문을 항상 통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살 거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뭐 종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아니면 뭐 하데스로 가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뭐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어쨌든 니르바나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열반의 세계를 가든지 해탈하든지 그건 다 모르는 거고 우리는 일단 그 관문을 통과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통과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볼 때 회한이 많고 나는 너무나 허무했고 힘들었고 아니면 참 불행했고 후회스럽다 라는 게 아닌 적은 삶이 좋은 거죠. 그런 삶. 그 순간이 먼저 와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 오면 너무나 힘든 얘기고 먼저 와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번 제 주제 가운데 되게 깨달음하고 연관이 되죠. 성찰도 있었고 그런 돌아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르치스와 골드문은 먼저 왔습니다. 어릴 때 행운이죠. 또 나르치스와 골드문도 줄거리를 보면 두 사람이 만난 게 행운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존재가 만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운을 배우자에서 보통 생각합니다. 사춘기에 만나면 저 배우자는 나를 만난 게 정말 내가 나의 공주님, 나의 왕자님으로 만난 겁니다. 내가 아니면 나는 다 공주가 된 것 같고 나는 다 왕자 된 것 같고 나의 행운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 행운이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배우자를 만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미리
깨달았다는 것은, 만났다는 건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쩌면 후회가 적은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슬프게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바로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작품에서 또 조금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같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술이 어떻게 하느냐? 예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술은 우리의 감성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을 보면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뭐 학생들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지 모르지만 놀랄 때가 있는데 예술을 하면 되게 다 대중예술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대중예술이라 구분하는 것도 편견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알고 있는 혹은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예술은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술입니다.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는 예술입니다. 그 이상은 예술은 별로 모를 뿐 아니라 몰라요.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숙제하듯이 박물관, 미술관 가서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이상은 그냥 TV에서 본 겁니다. 그 TV에서 누가 나옵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TV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예인 같은 예술가도 또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하는 게 예술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예술이라고 저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예술이긴 하죠. 대중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견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뭐 수식으로 붙입니다. 순수 예술이나 편견, 대중예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술의 본질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예술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니 니콜라우스라는 게 예술의 본질은 골트문트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명인이라고 나오는 사람, 명인 알죠? 대가, 마이스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은 니콜라우스가 있습니다.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예술을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쇼로 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면 두 번째 인용에 보면 항상 자신이 와가지고 뭐 자를 가지고 뭐 기구를 가지고 막 제거해요. 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와가지고 뭐 자신이 하는 척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대가라면 뭔가 하면 자기 제자들도 있고 밑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견습생, 도제들도 있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직접 와서 막 해요. 주문이 좋은 예를 들어서 비싼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와서 정말 해줍니다. 내가 대가가 와서 해준다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그 이유는 예술가라는 걸 내가 유명한 예술가다 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럼 돈을 더 받는 거죠. 그겁니다. 즉 예술은 쇼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헤세가 말하는 예술은 그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대중이 아니라 예술은 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예술이라면 빵을 위해서만 하는 예술이라면 그거는 뭐 직업으로서의 학문은 있을 수 있어도 직업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게 사실 저는 여기서는 헤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콜라우스라는 명인이라고 다 인정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천재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서양에서 르네상스에서 만든 르네상스의 15, 16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 있죠.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천재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천재화 만든 겁니다. 천재라는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재인데 나는 신과 똑같은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신의恩寵을 받는 거죠. 그 작품을 사면. 즉 뭔가 하면 세상에서 유일한 어떤 작품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사인만 들어가면 이게 내 사인값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다. 경매시장에 나온 거 이건 뭐 10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그런 것들 뭡니까? 내 사인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위 말하면 경영학으로 마케팅 수단으로서 천재라는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천재.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 차이가 있고 혹은 성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천재냐 아닌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의 예술가는 천재라는 얘기를 자꾸 붙여서 자기가 천재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명인 니콜라우스도 그런 겁니다. 나는 천재인데 내가 한번 만들어주면 돈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 값은. 그겁니다. 그런데 천재가 남발이 돼서 다 천재입니다. 이것도 천재, 저것도 천재 뭐 이러는데 그거는 다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예술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 니콜라우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허무하게 다 쓴 거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번 돈은 허무한 돈입니다. 그래서 골드문트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하는 것이 예술이죠. 그러면 예술이란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수도 있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성공이 행복일 수도 있고 행복이 성공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 예술을 해야 됩니다. 예술은 누구나 인생의 예술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예술가가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술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예술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예술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은 인생을 사는 누구에게나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거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골드문트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인용에서는 방랑자, 진보, 발전, 진보, 우산 이런 겁니다. 여기에 방랑자들이란 것은 이제 방랑자로 번역했지만 골드문트 같은 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유의 사람들과 다른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공의 기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집을 소유한 사람, 절절하게 매달리는 발전과 진보 그런 거 이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물질하고는 다른 거죠. 방랑을 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흔히 이제 젊은이들은 그걸 이상하게 그냥 똑같이 매칭해서 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하면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부터는 물질은 항상 있었고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물질에 다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형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를 빼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기록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빼오려고 했는데 그거는 뭡니까? 간수들한테 돈 주면 빼오는 겁니다. 사형범이라도 사형당할 사람들도 돈만 주면 빼오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물질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자본주의 이후부터 물질이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도식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 누구나 인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본능이죠. 근데 그것만에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성공의 기준은 성공했다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고 진보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골드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인도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아까도 한 얘기를 할까요? 내가 우연히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뭘 써서 글을 써서 인쇄를 1년에 1억을 받아요, 2억을 받아요, 3억을 받는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3억 인쇄를 이제 받아요. 정말 행복한 얘기입니다. 행복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을 받는데 그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은 3억이 아니죠. 내가 쓸 수 있는 일용한 양식과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쓰고 있는 돈은 1억도 안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글을 읽어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을 그것을 위해서 축적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드문트의 자세가 방랑자라는 골드문트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자기는 3억 인쇄가 안 될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지만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골드문트라는 거죠. 제가 골드문트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밑에 보면 골드문트 내면에는 정신과 의지가 살아있었고 즉 정신과 의지가 살아있었다는 정신이라는 것은 나르치스를 대변하는 것 같고 골드문트는 감각이나 물질 여기 물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감성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다음에 몸, 육체 이런 것 같은데 정신이 있습니다. 이건 나르치스의 영역 같은데 왜 살아있게 되는가 하면 이는 이미 골드문트는 나르치스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나르치스가 내면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즉 조화로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골드문트의 내면은 나중에 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나르치스가 된 거죠. 나르치스가 내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나르치스의 내면에는 골드문트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술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이것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분열과 풍요로워지고 꽃을 피우고 도취, 이성과 냉철함 이것 다 같이 있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대로 배후에 죽음이 없는 관건적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 이렇다면 배후에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한 얘기로 하면 누구나 우리는 죽음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관문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후에 항상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욕망을 가지고 살죠.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회비용 얘기도 하지만 사회과학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자기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사용하는 인간. 이게 바로 사회과학이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내 욕망과 욕구 가운데 대부분은 물질적인 욕망 욕구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존 슈타트 밀이 얘기한 거죠. 물질적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인간을 관심이 있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혹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내 임무다. 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욕망 이것은 거기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욕망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인세를 3억 받아도 그 인세를 내가 3억을 인세를 받은 인세를 나를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면 글이 안 나올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 시간에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은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것을 여기서 항상 죽음을 뭔가 하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개인 본능적인 욕망이 물론 욕망이라는 본능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만 항상 이건 약간 이때 유식한 말이 좀 안 되면 유식한 말로 하는 좀 있어 보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메멘토 모리 이렇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모리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자세. 그럴 때는 욕망이 어느 정도 뭔가 하면 박양이 있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절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깨달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많지는 않죠. 바로 골드먼트는 그것을 깨달은.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사실 된 거, 조화로운 인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골드먼트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방랑을 하면서 뭘 경험했는가 하면 사회가 정말 모순적이고 아이러니다 라는 것을 아이러니는 뭐 너무 부드럽게 표현했네요. 이 모순적인 것이 바로 사회다라는 걸 혹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느꼈죠. 여기에는 인간은 항상 뭡니까? 여기에 이제 패스트 이겁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다 누군가 이게 책임을 어디에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쥐한테 있습니까? 쥐가 아니죠. 자기 주거가 뭐 그냥 뭔가 위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뭐 의학이 발달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뭔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희생양을 누구나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희생양은 약자나 아니면 뭡니까 또 유대인이나 뭐 그런 사회에 뭐 좀 약간 뭐 소수인 사람들,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다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고 화형에 처하고 고문돼 이런 겁니다. 역사는 늘 그런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편을 갈라가지고 누굴 죽이고 그러면서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 그는 당연히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런 양자택일에 의한 삶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삶, 역겨운 그런 점이죠. 환멸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된 거, 사회를 이렇게 한 것은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자택일의 어떤 나르치스는 맞고 골트부트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조화일 것으로 인정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헤세는 골트먼트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건 말로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성이라는 것도 사실 감성에 대한 저는 감성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감성은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성은 계산만이 있고 감성은 뭐가 있는가 하면 감성은 행복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게 감성입니다. 행복함을 느낄 때는 감성이 있어야 행복함을 느끼지 뭔가 하면 이성이 많다고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죠. 그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행복감을 항상 느낍니다. 문제는 약점이 치명적인 뭐까지는 아니고 아주 약점이 있는데 감성의 약점은 감성은 너무나 변화가 심합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변화한다 이 말은 뭐 감성이니까 소위 말하는 감정이 변화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트먼트의 경험에는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고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고 나는 그렇지 않다, 안 해야 되겠다 라고 느끼면서 순간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어떤 그 귀족의, 여기 내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귀족의 여자를 뭔가 탐해서 뭐인가 하면 뭐 고르트문트가 아마 외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여자도 좋아했고 그래서 비밀로 만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죽을 뻔해. 그러니까 감옥에 넌 죽겠다 그랬는데 그때 나타나서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 파우스트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줬습니까? 나르치스가 나와가지고 우연히 와가지고 그 어떻게 지역에 왔다가 그래서 빼내준 겁니다. 나르치스 때문에 살았던 거죠. 근데 자기는 이 인간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모순적이고 사회가 얼마나 이게 잘못됐느냐 이런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도 모순적인 일을 바로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만나니까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것은 그래서 그 얘기를 나르치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항상 뭐 했는가 하면 너가 그렇게 했는데 뭔가 하면 너는 항상 그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흑사병 뒤덮인 집들, 불탄 집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네가 쾌락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됐냐? 그러니까 아니지. 방해는 안 됐어. 또 쾌락은 또 추구해요. 그게 감성입니다. 감성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변화될 수 있다. 이걸 약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치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르치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나르치스는 너는 내가 참 냉정하고 평화롭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평화로움을 평정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나르치스가 위에 있는 거는 고르트문트가 나르치스에게 한 얘기입니다. 거의 뭐 죽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나르치스 대답은 내가 너만큼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은 것만 보고 나를 평화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 삶이 알고 보면 나는 내 내면에서 얼마나 항상 치열한 싸움과 희생을 통해서 내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 말은 나르치스가 여러 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치스는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느낀다면 뭐 잘난 사람이 있겠죠. 뭐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알고 보면 내면에는 얼마나 이 많은 싸움과 희생을 가지고 있고 공허함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싸움과 희생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싸움과 희생을 너 때문에 고르트문트 너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치스는 고르트문트를 동경하고 고르트문트는 나르치스를 필요로 한 겁니다. 나르치스가 볼 때는 야 너는 참 그래도 인생은 평화롭겠다.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바로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제가 그 얘기했듯이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뭐 일단 작품하고 상관없는 얘기라서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요 시도 시간이 되면 독일어 보급도 위해서 약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요거는 뭐 일단 약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헤세의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의 시. 이것도 독일어 보급과 헤세를 위해서 해주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그림은 일반적인 그림이고 헤세의 그림입니다. 헤세는 화가로도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을 가졌죠. 마지막 영면을 한 그 몬타뉴라의 집이고 지금은 박물관이고 뭐 여기에 비가 있습니다. 저는 헤세의 이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헤세의 수필에서 제가 언제 한번 어떤 그 강연에서 했던 얘기를 했는데 그 작품이 소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항상 나르치스와 고르트문트를 찾는 삶입니다. 아니면 나르치스와 고르트문트의 그 규정을 찾는 삶이고 어쩌면 우리 삶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인생에서 만약에 그 일을 젊은 시절에 안 겪었다면 그런 상황 깨달음이 혹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나이 들어서 그것도 안 한다면 죽기 직전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한다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느낀다면 너무 허무한 겁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깨닫고 계속 그 얘기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한 번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한 번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뭘 어디에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알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한 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기 직전보다는 그 전의 깨달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려고 노력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르치스와 고르트문트가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인용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항상 치열한 내면의 갈등과 허무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르치스는 골드무트 때문에 그것을 극복했고 골드무트는 나르치스의 그래서 품에서 힘들었게 살았지만 죽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조화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오늘 그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조금 뭐 받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어떻게 사회자님의 그 허락을 안 받고 한 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아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선생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디 얼마나 계시면 네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득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동문과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작년 8월에 정년 퇴임했죠. 정말 오늘 옆에 있는 김장대 선생님이라고 꿈에 계시는데 조 선생님 오신다는 거 이야기 듣고 오늘 대구에서 친히 왔습니다. 저는 시간 정확하게 왔습니다. 제가 이 참 해세의 작품은 정말 오랜만에 저도 읽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와 사랑으로 처음에 이제 나온 적이 뭐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다시 오늘 강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참 역시 참 명작은 역시 명작이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역시 작품이 최고죠. 작품 사실 조 교수님이 들으시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연이나 강의보다는 작품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작품이 제일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좀 시간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줄여서 제가 얘기를 좀 이 폐쇄는 뭐 저도 좀 강연도 좀 했습니다만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작가죠. 이런 대면 같은 거 보면은 뭐 자기 완성, 자아 완성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걸 아주 굉장히 납득하기 쉽게. 그래서 결국 굉장히 나중에 헷갈리지만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작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이 나르시스와 볼드모트 이 작품인가라는 이건데요. 왜냐하면 저기 좀 오랜만에 봤더니 이 작품 뒤로 갈수록 이 작품 주제가 나오네요. 예를 들면 19장, 총 20장으로 되어 있죠. 19장에 보면 이 작품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만 인용하면 골드문트가 이제 내가 부러워했던 것은 자네 그 나르치스의 평정한 마음, 초연함과 평화, 이지적인, 이성적인 그거였다고 하니까 나르치스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부단한 싸움으로 쟁취를 했는지 아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파우스트를 지난번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유와 진정한 자유와 정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싸워서 쟁취하는 자유와 그 정의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그래서 그러니까 싸워서 쟁취한다. 투쟁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일 문화에서 투쟁 싸운다는 이야기는 어떤 뭐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뭐 그런 게 아니죠. 개인의 완성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조화와 균형을 나르치스적인 것, 볼드문트적인 것, 이 양대 요소를 갖다가 계속 어떤 조화를 그리고 균형을 그런 말하자면은 그 개인의 그 어떤 완성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질문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뭐 4분 5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이 개인적 차원의 어떤 이런 점진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까? 너무 나이브한 방법론이 아닐까? 그래서 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작품이
적극적인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질문 한 가지만 예, 좋습니다. 모아서 네,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네. 9시 10분쯤에 네. 마쳐야 되거든요. 오늘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 시리즈에 어떤 제가 한 거죠. 조금 시간을 조금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마치더라도. 네. 아니 저 교수님께서 그 우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생에서 이제 나르시스 보여주를 찾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덕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개인적으로 헤세는 사실 제가 전공을 열심히 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와 사랑을 읽었는데 그때 그 헤세는 자세히 몰랐고 했지만 어쨌든 그 감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조금 더 좀 더 실제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문학 작가로서 제가 좋아하는. 근데 이제 그 헤세 얘기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가치는 별로 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든지 아니면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제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의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안 지고 책임 회피는 또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진영이든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린 친구들이 연예인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 나오면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예인들 보고 좀 더 되겠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패션뿐만 아니라 다 영향을 받고 그거 얘기를 또 하고 사실 우리 그 나이 든 분들도 아니면 학교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며칠 전에 송년회 때문에 만나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집을 샀는데 요번에 그게 폭락해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 했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연예인 얘기를 그 사람이 집을 샀을 수도 있고 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우리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연예인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했다고 합니다. 무슨 좋은 직장에서 좀 간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 퇴직할 나이가 됐지만 그래서 항상 기관장으로 지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왜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 말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국민들한테 어른들한테 나이 든 어린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주는 건 요즘 덕인 분도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연예인처럼 나오니까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고 그들은 항상 그 조직을 이용해서 그걸 또 나름대로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하면 국민들한테 집단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국민들이 이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에 대한 책임은 더 있어야 됩니다. 말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세가 3억이 있는데 인세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난 이제 여러분 덕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그런데 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써요. 어떤 분들 제가 얘기했죠. 난 정말 잘났어요. 정말 잘나고 여러분하고 찌질한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근데 난 다 성공했어요. 근데 밥은 한 번도 안 써요. 그럼 왜 그러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은 잘합니다. 어쨌든 속 시원하게 난 정말 잘났어요. 여러분도 잘났어요. 난 다 쓸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쓴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국민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되게 딱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국민들을 계도하느냐. 계도라는 표현이 없죠. 계몽을 한다는 것은 저는 괴테적인 계몽이라고 합니다. 괴테적으로 괴테 전문가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괴테가 말하는 계몽이라는 것은 그 고전주의도 아니고 계몽주의자입니다. 괴테는. 그런데 그 계몽은 자신에 대한 계몽입니다. 괴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 할 수도 있죠. 뭔가 노예하다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독일말은 슐라우, 그건 좋은 거죠.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사회를 개봉해야 되겠다. 남을 지도하겠다. 이게 아니고 너를 스스로 돌아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계몽 의미로서 국민한테 필요한 것은 햇세입니다. 햇세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계몽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괴테적인 의미에서 사실 그 계몽이라는 뭐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지 몰라도 어쨌든 괴테는 그렇게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계몽을 위해서 햇세가 작품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국민들이라기보다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고 개인들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잘해주는 것은 어쩌면 텔레비전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런 효과가 없는데 개인이 햇세처럼 이렇게 나르치스와 골드문처럼 이렇게 해서 살아라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쉽지 않은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그래서 그겁니다. 옛날에 제가 뭐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옛날에 우리 사회가 지금 연세 좀 있는 분들에서 뭐 젊을 때, 저도 뭐 어릴 때, 우리 사회가 계몽적인 계도의 사회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는가 하면 우측으로 걸어라. 종이를 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뭘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중 질서를 공공 질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나름 지시사항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금도 독일은 어느 정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유를 해서 그게 무슨 너무나 많은 억압이다 이래서 이제 그게 다 없어졌어요. 대신에 없어진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일은 그러나 그런 그 누가 지도하거나 아니면 뭐 감시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사실은 안 배웁니다. 그냥 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로 하고 젊은이들은 다 좋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또 오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탓은 다 남의 탓이요. 너 탓은 아니고 내 탓은 아니고 다 남의 탓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누가 보여준 건가 하면 정치인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약에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뭐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이 지도자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한다면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 외의 점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만약에 좀 보였다면 예컨대 정치인들이 햇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 나오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대경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늘 보고 있고 좋아합니다. 나폴레옹이 괴테를 만났을 때 나는 당신 책 읽었어요. 젊은 베아터 슬픔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폴레옹이 얼마나 많이 괴테한테 영향을 준 겁니까? 괴테가 자기 똑똑하다고 느끼는 괴테가 남들은 천재라고 얘기하는 괴테가 나폴레옹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 팬이 됐죠. 왜냐? 나폴레옹이 너 책을 읽었어요. 당신 책을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전쟁하는 와중에 난 늘 그거 가지고 다니고 읽어요. 이렇게 하니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따라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정치인을 저는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정치인들은 혹은 지도자들은 인문학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문학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희 민생이 중요하죠. 저도 그래도 그런 걸 씁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인문학만 중요하다 쓸 수는 없으니까.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챙겨야 되고, 기술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반도체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거는 뭐 계약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려고 그러면 나는 사실 햇세의 신을 읽고 이걸 평소에 이걸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햇세의 시를 많이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답을 하고 제가 두 번째 답은 시간 너무 길게 했나요? 두 번째 답은 저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한 번도 그렇게 이뤘다고는 못 느낍니다.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저는 깨달음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서울에서 이러다가 뭐 어떤 약속 때문에 갔다가 제가 너무나 계획을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4시에까지 기차가 오는데 3시 52분에 서울역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지하철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시에 못 탈 것 같아요. 내가 뛰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느낌을 안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택시 타고 가자. 근데 택시는 몇만 원 나오는 거리였었어요. 서울이 완전 남쪽에서
가니까 그러면 그래도 뭐 택시가 빠르겠지. 한 30분, 40분이면 가겠지. 이래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지금 4시 11분이 나오는데 이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화가 났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사분은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조금 서면 너무나 빨리 가고 안 가느냐. 좀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이랬지만 속으로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사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러면 안 되고 표를 바꿔야 됩니다. 이래요. 표를 바꿔요. 그럼 4시 표는 안 되고 다른 표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데 저는 처음에는 지금 화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데 왜 그 얘기 안 하고 표 바꾼 이야기 얘기하느냐 이런데 순간 그 말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집에 연락해가지고 애한테 조금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애는 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5시 차를 얘기했는데 매진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무 전철역에서 내려서 왔는데 저는 화를 낼 것 같고 그렇다고 화를 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화가 나고 저기 운전사는 왜 저럴까 했는데 지나쳐서 돌아와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저한테 잘해준 거죠. 아주 잘해준 겁니다. 현명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늦지 않은 이 정도밖에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나르치스도 된 적이 없고 골tumtu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일상에서 그걸 했지만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 저는 사실은 제가 와서 강연을 한다는 게 사실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뭐 강연할 정도의 뭐 좀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뭐 이런 콘텐츠도 없고 그렇다고 쇼맨십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외모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저를 불러주시니까 뭐 고마웠기도 하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그래도 한번 헬스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스스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죠. 저는 융합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경제학 관심이 많고 뭐 같이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인문학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이런 기회에 통해서 오늘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실은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사실은 올 때는 새벽 4시 차를 타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뿌듯한 한 번이라도 내가 인문학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는 만족을 조금 느끼는 이런 계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이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택시를 타도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택시 중간에 내려서 그랬지만 이런 경우에 요번 이렇게 시리즈라고 뭐 이렇게 4개 강연을 했는데 이 기회에 저 불러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구미라고 이렇게 처음 왔지만 좀 대구가 뭐 고향이라서 대구에 오면 좋다고 느꼈는데 구미니까 좀 생소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회가 너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일주일 아니면 이 4번 동안의 강연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인생에서 그래도 햇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나르치스와 골트무트가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살려고 했던 하나의 활동을 했던 것이 4번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번에는 아무 조건 없이 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일단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